자, 원님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해 오도록 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반복의 미학을, 반복의 위대함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배어들어서 우리 근육에 스며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반복할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능력은 뭐고 실존적 존재는 뭔가? 영혼의 능력이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안 했을 때 이것을 해야만 되는데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것은 쉬일 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 것을 분별해서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 아예 주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시장에 나올 때 우리가 사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깔려 있죠? 뭐가 깔려 있어요? OS가 깔려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 내부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우리 사회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존적 존재라는 말은 그러므로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인간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물들이잖아요. 이게 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든 다 존재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내가 목적을 부여해서 이거 부여했는데 이게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서 고치려고 해. 이게 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을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정우 교수, 서강대 철학과에 있다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독자적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쓴 이 개념 뿌리들,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철학사를 4권의 큼지막한 4권에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제 1권 보다가 너무 분량이 많고 야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권 보다가 지금 스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정우 교수가 쓴 책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그 읽어주기라도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님, 네, 감사합니다. 배워서 남주자님, 네, 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영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영혼이라는 것은 곧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억이라고, 기억.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 그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우리 속에 그냥 계속 담아내는 거야. 과거에 지나갔어야 기억이 나는 거 아니야. 그 지나간 기억들 중에 위대한 가르침을 기억 속에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걸 뭐야. 죽을 때는 그냥 사라지는 거지만 그 기억을 계속 기록해 두는 거야. 이 강의 시리즈는 나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야. 내가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억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반복의 위대함, 반복의 창조력, 반복의 창조력을 믿어야 됩니다. 반복하면 창의적이 돼요. 창조할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의 대부분은 누가 나한테 입력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판사들의 판단, 검사들의 판단, 그것을 걔네들이 의존하는 것이 법이란 무엇인가죠. 법에 의존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법을 정의하기로 했어요. 법은 무슨 상식의 최하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서 내가 인용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나는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된 정의였을까 봐 법학과 관련된 의미 있는 책들을 내가 쭉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난 이렇게 일단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 정의했을까 봐. 그 정의가 뭐냐? 법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강의했어요. 사회의 질서자유주의. 이 질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먹고 사니즘을 좀 균형 잡힌 상태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돼. 먹고 사니즘이. 어떤 사람은 배 터지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질서 자유는 어디까지 질서를 잡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자유를 줄 것이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있었던 그 학자들, 경제학 교수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학파라고 예전엔 불렀습니다. 2차 대전 후에 그랬죠. 2차 대전 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일련의 교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나중에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 그 연방 총리가 됐을 때 그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 질서 자유주의 사상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 미국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 공정하고 투명하고 모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해야 되니. 민주주의는 뭐야? 합의하는 거거든.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의하는 거거든. 사회적 합의가 이런. 그래서 독일을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을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합의의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콜레기알 데모크라틱. 콜레기알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친구 먹을 수 있는, 서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콜레기알리테이트가 있어야만 사회가 되죠. 지금 어떤 것도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왜 토론이 되지 않나요? 윤석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말이 제왕의 말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엉터리가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도구란 뭐냐? 도구란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법은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쓰임새가 없는 법을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습니까? 쓰임새가 없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장에 나와서, 다시 말하면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에 나와서 그것을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법 조문이어야만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라도 바꿀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도구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목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도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도구를 잘 닦아내고, 그래서 곰팡이가 피었으면 그걸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도구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이 책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구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뽑는 이 처참한 환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 스위스는 그런 것이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이 꽉 배겨 있는 스위스 사람들도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그 사인을 이렇게 모집하는 대행사에 맡기니까 그 대행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탄로나가지고 민주주의를 팔아버려. 거래된 민주주의. 아, 민주주의 팝니다. 얼마에 사실래요? 이런 상황이 스위스에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 했듯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깨어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게으르거나 이 나태해지면 그 사이를 틈타서 이 자본주의적인 악마적 속성이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민주주의 팝니다. 얼마에 살래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민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건민회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자, 1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벌써 50분이 됐네. 자, 그래서 법과 존재라는 책, 이거 처음 제가 근데 이게 또 되려나? 아유, 안 되지. 이게 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과 존재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이 책은 베르너 마이호퍼, 이게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2009년에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법학자, 법철학자이면서 3인당 정권에서 아마 무슨 장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3인당 정권에서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심재우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교수인데 심재우 선생은 돌아가셨고 그 심재우 선생의 제자가 윤재왕 교수인데 고려대 법대 교수인가 봅니다. 지금은 로스쿨 교수겠죠. 네, 이 심재우 교수가 워낙 유명한 법학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이 책 시리즈 목록 법철학 연구 총서를 이렇게 계속 만들었는데 4권, 5권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펴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됐나. 하여튼 최근에 이 책을 사서 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아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법 철학이 뭐고 법이라는 것도 도대체 뭐고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쭉 보다가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네요. 그랬는데 지금 영상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이 옮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재우 교수하고 윤재왕 교수예요. 윤재왕 교수는 심재우 교수의 제자로 굉장히 베르너 마이호퍼의 직접 제자가 바로 누구냐? 심재우 교수예요. 심재우 교수가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이 베르너 마이호퍼 교수에게 이제 사사를 받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고려대학을 와서 또 자기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게 윤재왕 교수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법학계는 법실증주의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법을 통한 국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인류는 2차 대전 후 법실증주의를 버리고 다시 자연법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에 따라 자연법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그 자연의 개념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갈래의 자연법론이 전개되어 나왔다. 그 가운데 특히 마이호퍼는 특이하게 법 존재론적 관점에서 자연법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현대의 실존 철학에서 파악된 자기 존재 이외의 로소의 존재, 자기 존재는 젤프사인이고 알사인이다. 젤프사인이라는 말을 내가 썼고 또 알스자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바로 그건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책에서 베르너 마이호퍼가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법의 존재론, 법 존재론을 규명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있다가 어디로 갔나 하여튼 어디로 몇 개 대학으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옮겨서 가르치다가 2009년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이 로소의 존재, 알스자인이죠. 알스자인에서 사회적 존재 영역의 기본 개념과 기본 구조를 밝혀내며 그것으로 체계적 법 존재론의 확립을 시도한다. 그 시도를 담은 것이 바로 여기에 번역된 법과 존재이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법 실증주의 사상은 18세기,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 실증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실증주의라는 게 뭐냐? 법 그 자체가 그 아주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 법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존재 근거가 된다는 거야. 법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조직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 국가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삼성이라는 기업도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삼성이라고 머릿속에서 그린단 말이야. 국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 다 조직도 어떤 조직이라도 다 그렇지. 실체가 없는 거야. 다 머릿속에서 개념화되어 있는 관념 속에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법이 그 강력한 그 실증적 그 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법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은 그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의 명령에 따라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법실증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설한 거예요. 법실증주의로. 그것을 다 백업한 그 법학자들이 있어, 독일에. 그래서 법실증주의를 버려야 된다. 법은 인간을 위한 도구다. 이거를 확실하게 만든 거지. 그것이 그 자연법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은 실존하는 인간에 의해서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자연은. 인간만이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 마이크는 실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지. 그 실존주의적 그 철학에 근거한 법 존재론을 그 설파한 사람이 베르너 마이호퍼야.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심재우 교수고 그 제자가 윤재환 교수. 심재우 교수도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대강, 난 뭐 법학자도 아니니까 대강 이제 이해하게 된 거지. 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걸 몰라. 그 실용주의적인 그 법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조국이 쓴 책을 보면 너무나 얄팍하다는 것을 확 느껴. 이거 나중에 다시 이제 영상이 좀 제대로 되고 그러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